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군사과학기술의 모든 한계를 도전하며 고도기술 무기 경쟁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한국은 미래 전쟁의 새 시대로 발을 들여놓았으며 마크5를 초과하는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강력한 군사력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속도와 예기치 않음이 승리의 열쇠인 전 세계 안보판에서 한국의 위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안보 도전에 직면하여 한국은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에 앞서 상대방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는 설사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고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방금의 말은 조선 후기의 철학자 정약용의 명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선조는 무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지금 역시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마하오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개발을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이런 발표에 해외에서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감춘다는 뜻으로서 최근 한국의 비닉 무기들이 몇몇 공개되면서 대외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하오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행체가 그것인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마하오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하오 속도의 미사일은 한번 발사하면 지구 전체 어느 곳이라고 해도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으며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하오의 속도답게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시하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마하오의 속도를 방어할 능력이 거의 없어서 공격이 가능한 것이죠. 이미 한국은 탄두 증량 2톤 규모의 사정거리 800km 이상의 현무사일, 미사일을 비롯해서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사를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어서 국방우주, 국방인공지능, 레이더, 전자전, 화학생물, 에너지, 사이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센터를 설립했고 우주 분야 국방과학기술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며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극초음속의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최고 속도가 음속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음속은 224km라고 하니 그 속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죠. 두 번째로는 기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동 가능성이란 비행 시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하며 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는 지속적 대기권 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탄도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닌 비탄도 비행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HCM입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은 흡입된 공기를 고압축하여 연료를 점화시킨 후 지속적으로 연소하게 만든 뒤 팽창하는 강력한 추력으로서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어야지만 극초음속 상태의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이 있어야 마하오 이상의 고속 비행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활공체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기동 방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적의 예측이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탐지와 요격 역시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HGV입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탄두에 탑재되어 발사되는 방식인데요.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곡선을 그리면서 낙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공으로 올라간 후 속력을 얻은 뒤 포물선으로 궤도를 바꿔 글라이더처럼 수평 비행으로 활공하는데요. 이러한 비행 방식으로 요격 체계를 회피하며 적을 타격합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먼저 개발하고 더 좋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탄도탄의 긴 비행 궤적과 활공 비행으로 인해 탐지가 힘들며 대공 방어 체계를 피해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 궤적 및 타격 위치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고속, 저공 비행으로 탐지가 어렵고 그렇기에 대응 시간이 짧아
막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기인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필수 기관인 램제트 기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램제트란 기계 제트 엔진의 하나로서 암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하여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엔진이며, 램제트 추진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액체 램제트와 고체 램제트가 그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액체 램제트 추진 방식은 연소장치와 제어 관련 등 다양한 기술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적용체 계의 다변화와 고속화를 위해 고체 램제트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고체 램제트 추진 기술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고체 연료를 적용하여 비행 성능과 사거리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이런 램제트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구조도를 특허에 출원할 정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이미 하이코어 HYCOR이라는 초음속 비행체 형상을 공개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가연에서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HCM에 적용될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적에게로부터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법 역시 연구 중이라고 하며, 이런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시아 최강 항모가 탄생한다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바다의 무기고 움직이는 해상미사일 탄약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합동화력함입니다. 실제로 합동화력함은 괴물미사일 현무 500발을 퍼붓는 등 단 한 발만으로도 단숨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대급으로 벌써부터 북한을 벌벌 떨게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도 포기한 일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고 있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한 획이 그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얼마 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조선업계를 향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하나오션 출범으로 14년 만에 조선업의 꿈을 이룬 한화그룹은 방산 DNA를 주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규모 함정 수주를 따내는 게 당장의 특급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하나오션은 첫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한화체제의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해군 강국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업체들 역시 하나오션을 비롯해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하는 등 업황이 안 좋았던 몇 년 전과 비교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며, 하나오션의 대규모 채용이 이런 좋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MADEX 2023에서 차세대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개발 사업을 정조준하며 수상한 명가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주력 수상함 사종을 공개했는데, 바로 울산급 배치 3FFX, 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 합동화력함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MADEX 2023에선 하나오션의 부스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호를 비롯해 최대 100발 안팎의 각종 탄도순항요격 미사일들을 탑재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얘기만 나왔던 합동화력함이 이번에 실제 모형이 처음 공개되자 엄청난 이목이 쏠렸던 것으로, 이 같은 함정의 도입 추진은 세계에서 처음이라 더욱더 주목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하며, 특히 예상보다 많은 약 10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 VLS들이 장착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당초 검토됐던 합동화력함은 5,000T급의 8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는 형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외형이 스텔스함 구축함 형태를 띠는 등 화력도 계획보다 강화된 탑재 미사일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껏 힘을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몇 년 전부터 합동화력함의 구성이나 목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4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합동화력함의 개념 설계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ADX 2023에서 합동화력함 개념 모델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개념 설계는 말 그대로 개념을 잡는 것으로 세부적인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하지 않지만 길이, 폭, 무게, 사용 장비의 큰 틀을 잡고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을지, 가격과 제작 시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앞서 4월에 대우조선해양이 개념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니 일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건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5,000톤급 선체나 상륙함 개조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부족한 점 없는 중대형 전투함입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최소 10종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은 우선 선체 앞부분에 한 포는 없이 KVLS-1 수직 발사대에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함대공 2 미사일, 해성 2 함대지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선체 중앙에 배치된 KVLS-2 수직 발사대에서는 현무4 2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초대형 미사일 3종이 추가되는데 15기가 장착된 초대형 미사일의 경우 길이 1013m의 트라이던트급 대형 탄도미사일을 4기의 기립형 발사대에는 길이 20m 정도의 미니트맨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 대한항공이 누리호 기술을 사용해 제작할 25m 길이의 500kg급 소형 위성 발사체입니다. 즉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한 거의 모든 장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과 ADD가 비밀리에 개발한 초고위력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합동화력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정착될 현무4 2함대지 탄도유도탄보다 큰 미사일들은 아직 정확한 운용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의 현실적 모습은 ICBM급 초거대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보다 해성 2아음속 순항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 현무4 2미사일 3종을 운용하는 모델을 먼저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모형과 달리 KLVS-2와 미래형 지상공격 함포를 장착한 모델도 이미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LVS-2와 미래형 함포를 장착한 합동화력함의 경우 동해상에서 전개해 유사시 활공 유도 포탄을 장착한 장거리 함포로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현무4 2 미사일과 해성 2 미사일로 1시간 내 100곳 이상의 북한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합동화력함의 스펙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함정 뒤편에 있는 길이 20m가량에 달하는 4기의 기립형 발사대인데요. 이는 평양 주석궁과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무5 4발이면 주석궁 일대 등 북한 권력의 중심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북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무기인 현무5는 세계 최대 중량인 89톤의 탄두를 탑재하는데 실제로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비행할 수 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로 인해 현무5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일만 남았는데요. 물론 한국 해군은 합동화력함이 아니더라도 현재도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수상함과 전투기들과 달리 일시의 지상 목표에 대규모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롯이 지상 공격에 집중하는 함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이점은 포착이 어렵고 공격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전 부대들의 공격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합동화력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미국조차 포기한 그야말로 아무도 닿은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처음 도전하는 전투함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1990년대 미 해군은 토마호크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하자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대량으로 탑재한 아스널 쉽의 건조를 추진했었습니다.
가성비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되 함정 방어 미사일과 함포는 탑재하지 않고 미사일만 탑재한 병기고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논란이 많아 취소됐습니다. 우리 합동화력함이 세계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은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까지 도입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가 바로 합동화력함인데요. 합동화력함의 탄도미사일은 몇 분 안에 즉각 북한의 핵심 목표 수십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 해군과 방위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엄청난 결과를 내놓아 전 세계 방위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쓰길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적 수준의 해군으로 인정받았다. 마크 쉐이퍼 주한미 해군 사령관. 지난 8일 이임을 한마크 세이퍼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 속도와 역량이 진심으로 놀랍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친조부와 외조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의 손자로서 미 해군 특수전 전문가로 한국의 해군 사령관에 와서 한국 해군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봤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CNN은 대한민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아 주목받았습니다.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동아시아 지역 제해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해군력에 맞설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미래 해군의 핵심이라 불리는 새로운 해군 무기에 대한 개발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하나오션은 차세대 구축함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인 첨단 신형 함정 KDDX-5입니다. 길이 145m, 배수량 7,000톤급 구축함 KDDX-S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해 적군이 탐지할 수 없게 만들어 유령전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령전함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포는 포신을 포탑에 수납했다가 유사시 포탑 밖으로 꺼내서 쏘는 팝업 파프업 개념을 넣는데 함포 뒤에는 한국 형수직 발사체계 KLVS-148세를 장착, 함대 공미사일과 대장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나 무인보트 공격을 탐지 격퇴할 레이저 무기와 전자광학 추적 체계도 운용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고자 로봇 기술을 적용해 승조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찰 또는 공격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무인 무기를 실을 예정입니다. 무인 헬기 2대와 무인 수상정 2대, 무인 잠수정 2대가 탑재되어 위험 강도가 높은 임무를 사람 대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래 해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무입 수상정 USV나 무인 잠수정 UUV, 무인 항공기 UAV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탄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여 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입니다. 하나오션은 약 16,000톤급으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형 고정의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EMALS과 강제착 함장지를 갖춘 대형 활준로 1개를 포함한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해군은 이번 마덱스에서 미래 해양전에 대비해 구축 중인 새로운 전투체계 네이비 시고스트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비 시고스트 전투체계는 수상함과 잡수합 등 유인전에 무인 수상증 USV, 무인 잠수증 UUV, 무인 항공기 UAV, 무인 자율 로봇, 무인 수중 자율기로 탐색제 AUV, 무인 차세대 기로 제거 처리기 EMDW 등 무인 전력이 총합세해 전투를 벌이는 개념입니다. 이 전투 체계를 실현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상륙작전이었는데 무인 수상정과 드론 편대가 돌격대로 적 해안의 소형 함정을 격파하고
상륙 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제285 무인 전력 지휘함이 다수의 군집 유령함과 헬기형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며 진입했고, 마무리는 상륙 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 등 유인 전력이 맡았습니다. 이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거대한 유령함대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구현하는 유령함대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확장 정책을 견제하려는 가운데 이 틈을 타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19대가 대만 주변에서 포착되었으며 이 중 8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접근 수역인 24일까지 근접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 미국에서는 당장 미중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나 포탄을 만드는 미국의 생산력이 현저히 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해군력에서도 중국이 미친 듯이 군함을 건조하며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수준 높고 빠르고 가격도 싼 군함 건조 능력을 미국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한국조선 3사를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산하 조직인 해군 시스템 사령부 톰 앤더슨 해군 제독은 한국을 찾아 한국 해군 함정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톰 앤더슨 해군 제독은 미 국방부 최대 군사장비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를 한국에 보내 한국조선 3사를 방문해 건조 능력을 파악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소를 둘러보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미 CNN은 미 해군 수뇌부가 미국 조선소가 중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한국에게 미국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소식에 한국보다 일본이 환호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90%를 점유하면서 싹쓸이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군함 건조를 일본에게 맡긴다면 일본의 죽은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일본의 조선업은 몰락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기는커녕 자국의 군함도 건조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최강의 군력을 보유한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었지만 최근 기술자가 1만 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한국,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40%를 수주할 때 일본은 겨우 7.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업은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배의 품질한 형편없었는데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들이 두동강이 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군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해상자위대 쿠라마 호위함이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통행관제소의 실수로 카리나스타에게 중앙선 침범을 지시했고 건너편에서 오는 쿠라마 호위함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이 20여 명도 안 되는 상선 카리나스타는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화재 등 재난 대처를 잘했는데 일본 구축함 쿠라마함은 불에 타며 배선수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쿠라마함의 내구성은 한국의 상선보다 못했습니다. 또한 쿠라마함은 1991년에도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소형 유조선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2009년에만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충돌 사건이 무려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왜 충돌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레이더 기술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요청하면 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소식이 일본을 완전히 기죽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HD현대가 사우디와 손을 잡고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들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50억 달러 약 6조 4천억 원 규모를 수주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HD 현대이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에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 엔진 공장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작 엔진 공장은 사우디 동부 주바일 인근 라스알카이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15만이 규모로 설립되는데 이 공장은 2025년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선박용 대형 엔진 30대, 중형 엔진 235대, 선박용 펌프 16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우디와 합작해 건설하는 중동 지역 최대 조선소 IMI 조선과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IMI 조선소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도 추진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에서도 군함을 건조하며 전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찾아 약 20시간을 머물며 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일본 패싱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 빈살만은 한국에게만 거대한 투자를 하며 일본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값싸게 배를 건조하며 한국의 조선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다시 자격지심을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함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떠들썩한 KF-21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고온강 우경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류 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주요한 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EX에 참가한 KF-21은 시범 비행과 지상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 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항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T 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 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좌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제220 전투기를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제2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제2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좌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넥스원은 독일 항공우주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001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상업계에 따르면 앞서 LIG넥스원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 KEPD-350K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 KEPD-350K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350K는 KEPD-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